11장 이어서 이제 12장에 모티베이션을 뭐라고 우리말로 하죠? 동기부여라고 한다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학교 여러분들 들어올 때 동기부여 학기 했어요? 무슨 학기 했어요? 육아학기 했죠. 동기부여학기를 몇 주씩 한 사람이 모티베이션을 지금도 동기부여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참 이게 우리 대학에 시작할 때 교육부장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와 육아의 차이점은 뭐예요, 민지은? 느낌이 어떻게 와요? 동기부여와 육아는? 부여는 그렇지. 부여는 뭔가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나오는 게 동기부여라는 표현이고, 육아는 뭐예요? 운동적으로 자발성 있는 표현이니까 모티베이션에 대한 좀 해석할 때 영어를 우리말로 할 때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경희학 언론 시간부터 수없이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드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고 쓰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동기부여라고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계속 동기유발이라고 했고, 우리 대학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맞춘 사람들이 지금도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겠죠. 동기부여 또는 동기유발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일으켜서 그 목표에 계속 가도록 하는 게 동기유발이에요.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정해져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건 간단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뭘 중요해요? 성공하려고 뭐 해야죠? 전민영, 성공하려고 뭐만 있으면 하면 돼요? 목표만 정하면 돼. 목표만 정하면 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배를 타는 거죠. 배만 타면 배가 가야 안 가요? 배를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어떻게 비행기가 가요? 자기가 엔진 돌립니까? 당연히 목표만 잘 정해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현민영, 인생에 목표가 있어? 네. 그럼 넌 성공하는 거야. 저희 목표가 있어? 목표가 뭐야? 저희 여성 장군이들이 이게 목표가요? 응? 네? 영관급의 목표를 두면 위관급밖에 안 돼요. 그럼 장군할게. 그럼 장군의 목표를 둬야 영관급이 되는 거죠. 저기 여성 중에 첫 번째 장군이 양이라고 하는 논산 출신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기 충남 여성정책 개발원 원장하는 양이라고 하는 분이 간호장교 출신 중에서 첫 번째 우리나라 여성 장군이나 우리나라 성향으로 이거 몇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가 아니고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하여튼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목표만 잘 정하는, 목표를 잘 정한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니 프랑스에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으면 뭐 집에서 누워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든지 뭐 하지 않겠어요? 네? 영업사원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업사원이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동기부여에는 가장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노력의 대상이지. 그 다음에 강도. 노력의 강도예요. 지속성. 노력의 지속기간. 어떤 일든지 그냥 하루 이틀에 해서 될 일이 없어요. 또 하루 이틀에 해서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평가를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을 해야 한다 했어요? 5년, 10년을 해야 그 결과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강도, 이건 기간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전략 이꼴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인생 성공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세 가지 전략이 좋다. 그런 얘기는 방향이래. 두 번째는 방법이 좋아야 돼. 방법. 세 번째는 태도가 좋아야 돼. 태도. 여러분 살면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잘 정해야 돼. 전략, 방향, 태도. 전략은 뭐예요? 전략은 방향을 잘 정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 정해지면 방법이 따라줘야 돼. 방법. 그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가 좋아야 돼. 김민정이가 밤늦게 남아서 열심히 뭘 하고 있어. 그 위에 있는 부장이 가서 보니까 계산기를 막 누르고 있는 거야. 계산기 누르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합계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다가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두드리고 있어 이걸. 뭐가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김민정이 뭐가 나쁜 거예요? 방법이 나쁜 거예요. 방법이 나빠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툴 같은 걸 가르치는 걸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저걸 왜 가르치나 자꾸 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가서 왜 저걸 가르치는지를 알 때 방법이 좋아야 되고 태도가 좋아야 되고. 김민정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회사에 갔어. 너 몇 시에 출근할래? 8시 반. 퇴근 몇 시에 할래? 6시 반. 저기는 30분 먼저 가서 30분 늦게 나온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대단한 그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은 그냥 그 조직에서 좀 이따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52시간 이제 이런 거 있어서 딱 근무 시간 끝나면 근무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꺼져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블랙아웃 나가버려. 그래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그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청하면은 수당을 줘야 되니까 못해요. 안 해줘요. 결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요새 화이트 칼라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 화이트 칼라가 요새 현 정부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는 어때요? 8시에 퇴근이어도 눈치 보고 못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 자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뀐 거야. 너무 좋아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52시간 이제 적응하기 전에는 화이트 칼라는요, 야간에 근무해도 뭐 수당을 안 받으면서도 자기가 3시간, 2시간 다 더했어요. 과거에 삼성전자에 무슨 뭐 이렇게 부의장까지 올라간 사람들, 연봉이 200억씩 받는 사람들 보면은 남들 다 놀 때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보는 거예요. 회계 담당인데 현장을 봐. 너 왜 회계인데 현장 보냐? 아,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회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전민영, 네가 회계 좋아하면 뭘 알아야 한다고? 현장을 알아야 돼. 제품이 안 떨어지는 과정을 내가 모르고 무슨 내가 회계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한 사람만이 결국은 부의장 자리에 올라가서 연봉 200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은 아직까지 뭐예요? 연봉 1억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야. 적어도 2시간 전에 먼저 가고 끝나고 나서 몇 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딱 보여요. 보인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의 마음으로 하면 분명히 나는 달라집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노력의 강도라든가 또 노력하는 지속 기간, 지속성 이것이 중요하다. 영업사 동기 유발과 관련해서 왜 이게 중요하고 동기 유발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영업사원에 대한 동기 유발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영업직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 하는 것은 항상 내 감정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내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내 생체 리듬에 따라서도 어느 날 좋고 어느 날 나쁘잖아요. 그러나 고객을 만날 때 내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감정을 이렇게 평화하게 잘 유지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모티베이션이 잘 되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구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독립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모티베이션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동기발이라고 하는 게 없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잠재 고객을 획득하기 어렵다. 내가 동기발이 잘 되고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영업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품에 대한 강한 신념과 고객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동기발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발 시키는 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뭘까? 영업사원들의 성향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뭐 자질이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영업사원은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좋다.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 연구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 영업사원으로 들어오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티베이션 시키는 게 그 다양성 때문에 어렵다. 두 번째는 회사 목표가 다양해요. 회사 목표 간에도 충돌, 스트레이트 오프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은 판매액을 극대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왜 신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신제품 많이 팔어? 이렇게 신제품의 어떤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 내에서도 어떤 목표 간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으니까 그 목표의 다양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이 변화해요. 시장 환경이 변화할 때 이제 결국은 회사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전략이 달라지면 영업사원에 대한 효율적인 동기발 방식도 또 수단도 달라져야 돼요. 뭐 수단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 커미션, 다시 말하면 그것이 화폐적으로 잘 보상을 내가 받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화폐 보상하는 거에 연연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창장 받는 거에 연연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위 올라가는 거에 연연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각자 맞춰준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동기부여 또는 동기유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나왔죠. 옛날에 공부할 동기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눴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마슬로의 욕구 5단계나 또는 허즈버그의 위생 요인, 동기부여 요인 또는 맥클랜드의 동기부여, 동기발 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용 이론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것들인데 그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브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기대 이론, expectancy theory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 이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날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발표 준비를 지난번에 조혜인이가 1차 발표할 때 좀 본인이 내가 잘못했는가 싶어서 2차 발표할 때 어땠어요? 노력이 훨씬 많아졌죠. 자기가 뭘 사례도 찾고 유튜브 보다가 사례도 찾아서 자기 것도 내용 얘기했고 또 자기 의견도 얘기해. 이거 뭐예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과가 나을 것이다 하는 게 뭐예요? 그 기대예요.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 하고 기대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성과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 그 다음에 성과가 높으면 그에 따라서 보상도 잘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인스트루먼트, 수단성. 그리고 그 보상이 나한테 유인적이냐 아니냐. 아까 얘기했죠. 돈 많이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위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보상이 갖는 매력도 유인성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 유발 이론, 그 기대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라고 하는 그 기대치 곱하기 서메이션 VK 곱하기 IK인데 여기서 VK는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 유인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IK라고 하는 그 수단성 관계는 우리가 보상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예상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IK인데 그런 것들을 곱해서 서메이션해서
다시 기대치를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동기발이다. 이렇게 브룸이라는 사람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모형이 바로 브룸의 기대이론입니다. 이 브룸의 기대이론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계속 설명입니다. 익스펙턴시 기대라고 하는 게 뭐냐?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용어예요. 노력을 하면 성과가 좋아질 것이다 있는 정도인데 그것을 전혀 노력해도 성과가 안 좋아질 것이다. 관계없다라고 하는 건 0이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하고 이어진 일대의 관계라고 해서 함수관계 있다고 하면 이제 1이라고 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론은 그 브룸 이론 이외에 기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트리뷰션 셀인데 자신이나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련된 어떤 원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기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기인 이론 좀 설명해 보면 자기 내부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가 그러면 내적인 기인에 가까운 거고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면 외적 기인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하튼 그 기인은 내적인 기인과 외적인 기인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이 적은 것에서부터 원인을 찾는가 변화 가능성이 적은 것을 원인을 찾으면 안정적인 기인이라는 말을 쓰고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불안정적인 기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인을 갖다가 통제 가능하냐 통제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기인과 통제 불가능 기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관리자가 영업사원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갖다가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 노력과 같은 내적인 요인 또는 안정적인 요인 그리고 통제 가능한 요인에서 찾아야 결국은 이제 노력을 하고 뭐 하게 되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영업 관리자는 반드시 영업사원의 성공을 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적인 요인이고 그것이 또 안정적인 요인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게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데 성과가 나오면 보상을 이어질 거다. 여러분들 그 성과 성과라고 하는 거하고 뭐 보상이라고 하면 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 방향이 성과가 이렇게 갑니까? 만족이 이렇게 갑니까? 여기서 수업이 만족하면 성과가 좋아요. 성과가 좋으면 만족해요. 만족해야 성과가 좋아요. 지금 전민영이는 만족해야 수업이 만족해야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백합이는 반대로 설명했어요. 성과가 좋아야 만족하다. 백합이가 지난 이제 좀 나중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백합이 제일 잘했어 1등이야 라고 내가 성과를 매기면 그때 이제 백합이는 나는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백합이 얘기고요. 그 전민영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가 스스로 만족을 했어. 발표하는 거에 대해 만족을 했어. 그러면 성과가 좋을 거다. 김민정 어떤 게 맞는 거야? 저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채원 사살피가 일로 가는 것 같아? 어디로 가는 것 같아? 네? 정민이가 근접성의 원리에서 정민이를 흔들어 주겠어요? 백합이가 소원을 그지? 넌 누구로 손들고? 그지? 너는 그 성과가 좋으면 만족으로 가냐? 만족하면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백합이 근접성이 원래. 근데 사실은요,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한 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전민영의 생각이 과거 생각이었어요. 과거에는 당연히 직무 만족이 되어야
성과가 좋은 걸만 생각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하는 거 만든 거였어요. 근데 헤크만 올드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70년대 오래된 얘기를 보세요. 70년대 80년대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화살표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업관리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영업관리가 과목이 참 만족스러웠어. 그러면 성과가 좋아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성적표 딱 보고 나서 내가 A가 나오면 영업관리 참 좋았어.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그래서 살필 방향이 어디가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주로 당연히 종업원들을 만족을 시켜야 성과가 좋아지는 이쪽 살필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야 사람들이 마지막 결과 나쁘면 다 과거에 만족했던 거조차도 싹 무시하고 안 만족했던 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성적을 내가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C를 안 주려고. 그래서 교수들이 성적을 D를 못 주고 자꾸 F를 못 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이 개념을 알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거 아닌데 나든지 이런 어떤 그 모형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단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뭐냐? 자신의 성과 파악이 용이해야 된다. 수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과 파악이 용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과 보상이 직결될 수 있는 보상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단성과 관련해서 특히 유의할 것은 이제 공정성, 이큐티에 대한 거예요. 공정하냐? 공정하냐?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나오면 자신의 보상과 자신의 성과, 자신의 성과하고 자신의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고 다른 사람의 성과 보상을 봐서 내 것은 낮게 평가하고 타인이 성과 보상에 대해 높아지는 사람들은 보상에 대해 불만을 갖게 돼요. 내가 그런 얘기 했나 모르지만 내가 지난번에 좋은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 첫 번째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이냐. 좋은 삶. 좋은 삶의 첫 번째는 현명한 의사결정. 살면서 의사결정을 나름대로 항상 현명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순간에 감정에 치우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안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의사결정 어떻게 해라? 가급적 현명하게 해라. 근데 여기서 현명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 심사숙고한다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해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해받지 않는 삶이에요. 오해받지 않는 삶. 오해받지 않는 삶. 내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적절한 표현 아닌데 제가 이제 대학에 오고 나서 91년도, 90년도 제가 후반기부터 우리 학교에 와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6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6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수업 시간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서울에서 이제 왔어요. 대전으로 발령받기가 힘들어서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해서 2년 만에 대전으로 내려오는 날에 저는 저희 집사람은 2년 동안은 이제 서울에서 나오고 2년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우리 어머니 나하고 오라고 해서 같이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상의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집사람하고 상의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나는 그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밥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혈질도 아니고 성격이 원만해서 그런 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가 내가 오고 나서 어머니가 바로 우리 집에 왔고 어머니가 한 1년쯤 있다 보니까 여동생이 독일로 박사학위를 공부를 갔는데 갑자기 애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갖다 줬어요. 우리 집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그 여동생의 애를 키우는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는 집사람이 왔죠. 집사람이 오고 나서 이제 거기서 제가 4년을 논산 살다가 이제 4년 후에는 다시 이제 괴교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한 14년 살았어요. 저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어머니가 올 때 나를 위해서 온 건 아니고 그 시골에 그 형하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형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니까 자동적으로 아버지는 12개월 중에 7개월 우리 집에 와서 사시고 바쁠 때는 시골에서 도와주고 이런 관계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사는 기간 한 14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형제간에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필요해서 했다는 거야. 네가 네가 도움이 필요해서 네 어머니를 모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잘못된 삶은 오해받는 삶이에요. 오해받는 삶.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오해받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평가와 관련된 건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하면 뭐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타인이 잘하거나 타인이 좋은 걸 갖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운이 좋았어. 잘못 노력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운이 좋았네? 라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자기 평가는 있는 대로 좀 과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고 싶듯이 나도 타인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백합이 세 번째 거 이해가? 백합이 세 번째 거 잘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면 나쁜 삶이 아닌 좋은 삶을 사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름에 대한 얘기 중에 밸런스, 유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상이 자신의 욕구를